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정치권 슈퍼위크란 말답게 이번 주 연일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각도의 뉴스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역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문 정권 권력 사유와 반드시 교체한다. 어제 기자회견을 했죠. 거기서 나온 주요 내용을 이렇게 제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직설적으로 현 정부를 비판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강경한 단어들을 선택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 공정,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보겠습니다. 역시 일면 톱 기사로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약간 결이 좀 다르죠. 반문 깃발만 들고 나선 대선 출정 시 대선에 나간다고 했는데 깃발을 보니까 반문 깃발 하나만 보이더라. 이런 평가를 좀 담고 있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다. 소명론을 펼쳤다. 경제복지 등 국정 비전은 빈약하더라. 이런 평가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용한 표현이 이렇습니다. 부패 완판, 국민 약탈, 거짓 선동.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여론조사가 띄어올린 대선 주자 왜 윤석열인가 본격 검증대에 올랐다. 기사는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사진 좀 봐주세요. 어제 기자회견을 끝내고 현장에서 밖으로 나오는 모습인데 여기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죠. 주변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기자들도 있고요. 지지자들도 있고요. 여기 보면 현역 의원들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제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 기사로 가겠습니다. 어제 당정이 무언가를 결정을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된 내용인데요. 연소득 1억 원 가구까지 1인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지원을 하겠다.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요 25만 원, 30만 원 요 사이쯤 된다고 좀 알려지고 있어요. 재난지원금입니다. 5차입니다. 전국민 대상이냐 아니냐 갖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결국에는 중간 지점, 전국민 대상과 하위 70% 중에서 중간 80%, 10% 정도를 올린 거네요. 33조 원의 슈퍼 추경안 확정됐다. 소득 하위 80%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사진과 함께 제목이 있죠. 세종의 숨결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고요. 위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바로 한글 금속 활자입니다. 이게 발견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15세기에만 쓰인 여러 가지 활자 등 글자들이 첫 발견됐는데 인사동 공사 현장 땅 속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공사하다가 뭔가가 항아리가 발견되는데 뭐가 우수수 떨어졌어요. 이 활자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거꾸로 돼 있지만 글자 보이시죠? 와, 이, 그리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초기의 한글도 들어 있습니다. 국보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게 읽어주실 네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 김종욱 동국대 외래교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6월 30일 수요일 순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려한 데뷔전.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제 정치권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에 대한 포부를 밝혔죠. 어제 굉장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화려한 데뷔전이다. 물론 시각에 따라서 평가는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엉덩이 탐정. 이게 뭘까요? 엉덩이 탐정이요?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애니메이션, 만화의 주인공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스스로를 본인의 모습을 엉덩이 탐정에 비유했습니다. 닮았습니까? 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요. 세 번째 키워드는 여의도 명당. 대선 때가 되면 캠프가 국회 앞에 차려지는데요. 어떤 건물 그리고 어떤 사무실은요. 과거 보면 대선 당선자가 많이 나온 곳이다. 뭐 이렇게 소문난 곳이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캠프와 관련돼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강남행 불발입니다. 이른바 GTX D 라인. 그동안 강남까지 연장을 하는가 마는가. 뭐 용산 얘기도 났었죠. 그러나 결국은 원안대로 연결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반발이 물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뭐니 해도 어제 있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기자회견의 공식 명칭은 이랬습니다. 국민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 내용, 뭐 기사로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영상을 두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요 발언을 좀 묶은 건데 먼저 첫 번째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더 이상 이들의 기만과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자, 방금 들으신 영상에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여권을 향한 대단히 강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었죠. 다음 영상은요. 현 정부의 정책과 관련돼 있는 발언이 있습니다. 그것 역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에 입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주성,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인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평가를 담은 두 가지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오늘 신문 대 신문, 서울신문과 한국일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같은 주제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 그러나 약간씩 다릅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공정을 내세워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반면에 한국일보는요.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소개하면서 왜 윤석열인가는 답을 못했다. 이건 약간 쓴소리가 담겨 있는 기사입니다. 자, 그럼 기사 내용 자세히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링 위에 오른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목으로 다루고 있어요. 사퇴 117일 만에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좀 하고 있죠. 부패 무능 세력의 집권 연장을 막아야 한다. 공정 자유 정의를 내세워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어느 정도 평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야권 통합을 강조한다. 3달까지 민심 투어다. 일정과 함께 향후 스케줄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대목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상황에서 의미부여를 좀 하고 있어요. 반면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문 정권 성토 목소리 컸지만 왜 윤석열인가엔 답을 못했다. 뭔가 빠진 거 아닙니까? 이 기사는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출마 이후로 국민 지지를 밝혔지만 여기 기사 좀 더 보겠습니다. 출마 이후 국민 지지를 밝혔지만 미래 비전, 차별화 등은 시원한 답을 못했다. 시원한 답을 못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작은 제목이에요. 물음표를 남겼다고 돼 있어요. 물음표를. 그리고 공정 회복 강조했지만 구체성은 없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제거부터 등등 뭐 정책 얘기했죠. 당위적인 답에 머물고 있다. 그래도 이런 평가를 인용해서 적어놨네요. 득점 포인트 제대로 못 살렸다. 앞선 기사하고는 다르죠. 앞선 기사는 어제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의미부여를 조금 했는데 여기는 뭐가 물음표다, 시원한 답이 없다, 구체성 없다, 못 살렸다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좀 담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기사 내용을 비교해서 봤는데요. 그럼 패널분들 의견. 이 두 가지 기사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공감하시는지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지금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병민 교수하고 주대인 변호사 두 분 쓰셨는데요. 앞에 걸어주세요. 먼저 김병민 교수부터 어제 기자회견 내용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전 총장이 무슨 얘기를 할지 기다리고 또 기대하면서 지켜봤을 겁니다. 두 개의 기사를 봤는데 한국일보의 기사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높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대한 평가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딛고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멋진 미래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줄 거라고 기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어제 회견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시작이 반이라고 적었던 이유는요. 예. 사실상 여의도 정치 문법에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평생을 검사로 지냈던 공직자이기 때문에 정치권에 처음 들어와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능수능란한 언어로 휘황찬란하게 모든 것들을 끌고 간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너무 큰 기대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제 연설문 내용 전체를 읽어보면 윤 전 총장 본인 스스로가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한 위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에는 담지 않았지만 동아일보 기사에 나왔던 가장 눈에 띄는 건 예.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과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가장 높게 뽑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동안 우리 사회가 반으로 갈라져 있는 분열의 현재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가기 위해서 국민이 주는 여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것이고요. 어제 하루 동안 비전과 세부 정책들 모든 것들을 다 쏟아냈다면 예. 앞으로 윤 전 총장이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내용들이 어긋나게 될 때 오히려 역으로 공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강론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아꼈던 것 같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시작이 반, 일단 여의도 정치권으로 넘어오기까지 그 어려운 길들을 일단은 뚜벅뚜벅 첫 걸음을 내딛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데뷔전이었다. 데뷔전에서 모든 걸 보여줄 수는 없다. 뭔가 준비돼 있지만 이건 차근차근 앞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희 교수는 이런 취재 좀 평가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엔 조대진 변호사. 두 가지 신문 비교해 봤습니다. 어느 쪽에 좀 더 공감하시는지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뭐 잘하지 못했다라는 평가 쪽에 뭐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윤석열 전 총장의 그 발표를 보면 뭐 마치 이번 정부 때 들어서 박해받은 사람이 대통령 출정 나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임명 때는 극찬이지만 후반기는 박해를 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평가되는데 지금. 그렇게 저는 박해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고요. 이 전 정권에서 고검 검사로 좌천돼 가지고 이리저리 떠놀고 사표를 썼으면 고검 검사로서 그냥 나갈 수도 있었던 검사를 검찰총장까지 맡겨서 공정한 기회를 줬던 게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발탁을 했는데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박해가 아니라 이 정부 들어가지고 검찰로서 빼먹을 수 있는 꽃감은 다 빼먹은 분이 이제 와서 현 정부에 있어서 비판을 하면서 나도 이제 대통령 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마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멱살 잡는 꼴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여기서 쓰신 그 꽃감이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로 그렇죠. 담고 계신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공정에 그러니까 본인이 좌천되었을 때 그 공정에서
기수 관련된 부분까지 파괴를 하면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까지 시켜놨더니 예. 그때는 사회에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 같은 거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야 분위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은 드니까 예. 현 정부를 대놓고 비판하는 이런 모습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예. 무엇보다도 어제 그 기자회견, 물론 이제 첫 번째 기자회견 정치인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은 축하는 드립니다만은 예. 감동이 없었습니다. 분노 그리고 뭐 정권 말기에 있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극만 했었지 자신이 왜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현안에 관련돼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한 게 없거든요. 그냥 무조건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같이 분노하는 거에 대해서 편승하려는 그런 모습만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대안이 되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나도 대통령이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요라는 이 목소리 정도로밖에 저는 들리진 않았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아까 여기 신문에 나온 것보다 더 엄청난 혹평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최양호 고문님과 김지욱 교수님도 이 평가에 대한 발언 기회를 안 드리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짧게 1분씩 먼저 최양호 고문님, 김지욱 교수님 각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평가해 주세요. 어저께 이제 자신의 정치 참여를 국민들이 바라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에 대한 응답이라고 분명히 규정을 지은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야당 후보로서의 선면성을 굉장히 높게 지금 나타낸 점은 예. 굉장히 큰 성과로 보고요. 저는 뭐 더도 덜도 아니고 국민들이 예. 정치인 윤석열에게 바라는 원하는 모습 그대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주식 시장으로 비교하자면 예. 이제 기업 공개하는 거고 IPO 주식을 상장하는데 그러면 예비 심사 청구를 하는 격이거든요. 기업 내용 다 공개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 심사 청구를 했고 앞으로 이제 본심사 들어가는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내놓는데 일단은 자리 매김을 굉장히 잘했고 정권 교체란 말이 8번 나온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냅니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 그 모습 그대로 어제 데뷔전에서 보여줬다. 이런 평가신데요. 김지욱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저는 뭐 준비 덜 된 출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덜 됐다, 했고요. 뭔가가. 예, 그러니까 링 아래에서 3개월 동안 몸을 푼 어떤 선수라는 입장으로 생각하면 예. 1라운드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푸드웍 같은 경우도 좀 평범했고 잽도 제가 볼 때는 무졌던 것 같고 카운터 펀치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볼 때 뭐 평범한 메시지에다가 더 큰 문제는 그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았다라는 느낌들이 분명히 드는 거고요. 그래서 적어도 국민들은 두 가지를 바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에 대한 요구들을 반영하는 그러니까 국민적 분노를 표출하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 국민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의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자에 대한 내용만 있었고 후자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저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좀 나올 줄 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푸드웍도 빠르지 않았다. 또 제가 볼 때는 날카롭지 않았다. 근데 뭐라도 하나 있을 거라고 하는 카운터 펀치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만한 내용들이 오늘 별로 없는 것 같다. 예.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좀 도리도리 얘기만 나오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어떤 상상할 수 있는 미래를 던져주지 못한 덜 준비된 출발이다. 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1라운드 게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좀 후하게 다 점수를 주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분 평가 쭉 좀 들어봤는데요. 사실 선거요, 특히 총선 같은 경우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담기는 선거다. 반면에 대선은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기대를 위주로 선택하는 선거다. 뭐 이런 평가 받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는 과거의 모습 위주로 보였다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제시할까. 이 부분은 숙제로 좀 남은 것 같긴 합니다. 여당 내에서 평가가 있죠. 당연히 혹평입니다. 여당은 뭐 그동안 거세게 비판을 해왔죠. 기사 있습니다.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 평가가. 여당 윤석열 등판에 맹폭격을 했다. 뭐 대안 없이 국민 분노 자극. 청와대는 뭐 별다른 반응 없이 침묵. 청와대가 또 반응을 내놓는 것도 이상하긴 하죠, 사실은. 어제 내놓으면. 자, 그러면은요. 어제 여당 내에서 평가를 담은 목소리가 있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 선언식에서 문재인 정부가 뭐 국민을 약탈하는 독재 정부다 이렇게 거세게 비판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정부의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자기 부정을 한 게 아닌가 싶으네요. 윤석열 총장 출마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일단 오늘 출마한 날이니까 축하드리고 이제 국민의 검증을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미우면 검찰총장으로 일생을 보낸 분한테 대선 주자 지지도가 저게 높게 나오겠습니까? 김종인 전 대표님 말씀처럼 평생 검사만 하시는 분이 바로 대통령 되는 경우는 동서고금에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다라고 좀 세게 말씀하셨던데 어떻게 보세요? 자기 얘기 아닌가? 막 국민 약탈하고 있다면 정권 교체 반드시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하여튼 뭐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죠. 저 발언이 이렇게 제목으로 실려 있군요.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 아무튼 이런 류의 평가가 어제 줄을 잃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요. 자, 김지혁 교수님. 일단 저런 발언이 나왔는데 여당의 속내,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어제 모습을 바라보는 여당의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 뭘까요? 어제 모습을 보고 뭐 저 정도밖에 안 되는가 안도한 걸까요? 아니면 계속 긴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 뭔가 화가 난 상태일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약간은 좀 편안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편안해졌다. 그러니까 안도의 한숨, 안도의 한숨 이후에 보물처럼 터지는 분노의 표출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는 내용물 알맹이가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한 것 같고 또 아시지만 정부 여당 내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좋은 얘기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비한다면 어제 출마 선언 같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알맹이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어떤 정권 심판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더 올릴 만큼의 어떤 연료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정도의 한것 같긴 해요. 현상을 좀 유지하는 수준인지 그 이상 뭘 가져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쩌면 좀 빠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는 500억 정도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공상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최고위원은 이재명보다 지지율이 역전되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자가 바뀌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야 모두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부 여당 또 특히 민주당은 송영길 당대표와 같은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 아닙니까? 오죽 우리가 미우면 검찰총장으로 일생을 보낸 분에게 저 정도의 지지도가 높게 나오겠느냐라고 얘기하는 모습으로 접근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난번 서울 부산 선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의힘이 좋아서 그 당 후보를 뽑아준 게 아니란 말인 거죠. 정권 심판에 대한 분노가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정권 심판에 대한 힘들을 가지고 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얘기한다면 예. 거기에 지지를 보이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중요한 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출마 선언문에 한 내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민주당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저런 정권 심판에 대한 불만들이 높을까? 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앞으로 예. 이것을 하나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그냥 내용이 별로 안 좋은데 좋아 안도의 한숨 쉬어 이렇게 제가 갔다가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민주당에게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제가 볼 때 지금 민주당은 고개 숙이고 반성하고 혁신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훈 고문님께서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어저께 그 윤석열 이제 전 총장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 것은 종착역이 어디 된 거를 분명히 점을 찍었어요. 정권 교체. 그렇죠. 그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네, 거기까지는 내가 다 끌고 가겠다. 내가 운전하겠다. 근데 어저께 무슨 장밋빛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2025년도에는 OECD 1위 된다. 그거는 전혀 지금 국민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바란 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바로 가고 있는 윤석열의 종착역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금 인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연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야당 내에서도 반응이 나왔죠. 평가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그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일각에서는 당 외부 주자 비판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그건 나한테 이게 묻지 말고 이준석 대표한테 가서 묻는 게 그게 맞죠. 요즘 제가 좀 힘든 게
제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기자분들은 뭐 인터뷰하다가 만나면 윤석열이 이야기부터 묻거든. 그런데 난 엑스파일이 뭔지도 몰라요. 아는 게 있어야 대답을 하지. 오늘 뭐 출마 선언 하셨다는데 그거 가서 그 집중적으로 물어보세요. 저한테는 더 이상 묻지 말고 이제. 굉장히 언어가 잘 정제되어 있고 고민이 많이 녹아있는 그런 연설이었다. 혹자들은 나중에 질의응답 과정이나 이런 것에서 다소 미숙함이 드러났던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겠지만은 여러 사람들 조력을 받으면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희망적인 시각으로 윤석열 총장의 정치 시작 행보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주한구 의원님. 네. 국민의힘 내 대선 주자분들 어제 여러 가지 모습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홍준표 의원의 모습 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왜 자꾸 날 만나면 윤석열 얘기만 하는가? 뭐 약간 이런 불만 표시도 있어요. 지금 야당의 대선 주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뭐 요번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은 분명히 시대 정신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지금 뭐 요번 연설을 통해서 선점을 해버렸죠. 윤석열 전 총장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슈라는 게 선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어제 회견장 뒤에 백보드에 붙어 있는 게 공정과 상식으로 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다 국민과 같이 하는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까지 돼 있기 때문에 어제 뭐 이슈 선점에 의해서는 지금 뭐 야권의 주자들은 뭐 그것에서 파생되는 거를 좀 갖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어저께 뭐 타이밍상으로는 그런 이슈 선점 앞으로 이제 뭐 공정 뭐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은 다 윤석열이라는 라벨이 붙어서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속이 좀 많이 탈 겁니다. 이제 여기 나와서 얘기할 것은 경제 회복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또 근데 진짜로 이게 손에 잡히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야권에 있는 주자들이 조금 이제 어떤 것으로 치고 나올 것인가 고민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뭐 대선 주자 지지율도 그렇고요. 국민 관심도 보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야당의 대선 주자분들이 주목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 거죠. 홍준표 의원의 어제 저 발언도 아마 그런 맥락을 얘기한 듯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다룬 기사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출사표 현장 의원 25명이 직결했다. 윤석열계 아닐까? 이겁니다. 지금 많이 왔다는 거죠. 야당 의원들이요. 국민의힘 보니까 24명이나 있더라. 윤 입당의 고리가 되는 거 아니냐. 지지자들 500명 몰리고 화환이 170개. 한 150m에 쭉 늘어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옆에 여기는 명단이 있네요. 어제 현장의 모습을 보인 현역 국회의원들. 여기 보시면 뭐 송원석 의원은 이제 무소속이 됐죠. 빼면은 다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는 혹시 윤석열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이런 기사가 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제 전 뭐 청년, 뭐 분노 이런 단어를 많이 썼다. 그리고 그 옆에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정치 철학이 같다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입당 어쩌고 이런 거는 얘기를 안 나왔어요. 요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현장에서 현역 의원들을 윤석열 전 총장이 만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입당과 관련된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큰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망가진 나라를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국민과 함께 바로 세우도록 헌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 정치 철학 면에서는 국민의힘과 제가 생각을 같이 하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를 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요 기사 좀 마저 보겠습니다. 요 매일경제 기사 아래쪽 두 번째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대선. 정치 철학이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동의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입당 시기는 밝히질 않았습니다. 지금 말하기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김명희 교수. 네. 생각이 같다면서 지금 입당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생각은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을 보면 기회의 나라, 공정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정에 대한 메시지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과 다른 부분들이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치는 중요한 건 지향하는 철학도 중요하지만 같이 보여지고 있는 사람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앞서 제가 윤 전 총장에게 거는 기대감들이 서로 사람들마다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여론조사에 보면 호남에서도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사실 보수 야권으로 불리지만 과거와는 전혀 다를 정도의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한때 강력한 지지를 보냈던 진보 진영 인사들이지만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지면서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이 적힐 정도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등을 들였지만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까지는 넘어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진중권 전 교수 같은 인물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검찰총장직을 벗어던지고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에 바로 들어가서 참여하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 국민의힘의 테두리 내에 갇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정치의 첫 발을 띄고 본인이 펼쳐나갈 대한민국에 대한 정치 미래를 그려나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세를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결국 윤 전 총장이 어제 했던 언급 중에 말을 좀 아끼지만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밖에 있으면서 보수 분열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고 적절한 때가 되면 국민의힘과 함께 대통령 선거 치를 테니 여기에 염려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속뜻이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당장 들어가서 여러 주자 중에 한 명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대감들을 모아내면서 그 힘을 바탕으로 국민의힘과 결국은 입당을 하든 손을 잡든 더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내기 위한 본인의 뜻을 피력했기 때문에 그 정도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조율 관계를 천천히 이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좀 김명희 교수의 분석은 밖에서 일단 입당은 아니고 밖에서 이른바 표를 확장, 그래서 힘을 키우고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과 나중에 손을 잡는다. 뭐 이런 걸로 보인다는 건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경선 과정에 참여를 할 것인가? 그게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자체 대선 후보를 뽑은 뒤에 밖에 있는 윤석열과 손을 잡아서 후보 단일을 할 것인가? 이런 걸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겁니까 그러면? 저는 후자에 가까울 거라고 보는데 대신 윤석열 전 총장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8월 달에 버스 바로 출발하겠다라고 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여유로운 시간표를 제시하면서 같이 호흡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윤 전 총장이 8월 대선 열차에서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입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바로 입당을 해서 당원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럼 앞서 설명드렸던 그 많은 사람들을 같이 국민의힘으로 함께 들어갑시다라고 얘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갔을 때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넉넉하게 살을 붙이면서 캠프에 조직들을 강하게 갖춘 다음에 이건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 없는 외연 확장이겠죠. 8월 말이든 9월이든 윤 전 총장이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면 이것이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한 길에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윤 전 총장 정권 교체를 원하는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저는 이런 데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또 국민의힘 역시 경선 일정을 좀 미뤄야 되느냐 이 문제가 또 이슈가 될 수도 있다. 그럼 또 다른 대선 주자들, 야당의 대선 주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슈로 등장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다음은요. 요 기사, 매일경제 기사 다시 보겠습니다. 요 아래쪽 제목 첫 번째입니다. 어제 엑스파일 관련된 질문도 있었습니다. 윤, 엑스파일 문건 못 봤다. 부인 장모 관련 논란 질문이 나오자 출처 불명의 흑색 선전이다. 약간 일축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 앞에 공직자, 그것도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그 능력과 그 도덕성에 대해서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검증은 어떤 합당한 근거와 그 팩트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이 어떤 출처불명의 또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그 마타도를 시중에 막 유포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조대인 변호사, 어떻게 보면 일축하고 문제 없다 이런 분위기의 답변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 대선 주자는 어떤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를 따지게 되잖아요.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 그리고 문건에서 뭐 담겼다고 알려진 내용들, 이런 것들이 향후에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본인이 딛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엑스파일 뭐 내용은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뭐 찌라시라든지 뭐 이렇게 돌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뭐 결코 가볍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을 뭐 알 수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 뭐 물론 이제 사실과 그 팩트에 근거해 가지고 본인이 해명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 해명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윤 전 총장이 받을 수 있는 그 타격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의혹이 없도록 명확하게 좀 해명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되게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뭐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마타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 모든 검찰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검찰이 수사를 할 때 뭐 보통의 그냥 그 내사라든지 이런 돈은 소문만 갖고도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조직, 그러한 비판을 받았던 조직의 수장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가 뭐 마타도 형식으로 해서 이런 그 뭐 비판을 받고 그리고 의혹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무작정 억울하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명확하게 사실과 근거에서 밝힐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선택을 절대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선 주자들 저런 의혹 제기가 있으면은 끊임없이 질문을 받게 되죠. 끊임없이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아마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화면으로 몇 가지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이 예고돼 있었고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전에요. 갑자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 페이스북이 만들어진 겁니다. 열렸습니다. 모습이요. 그런데 공개가 됐다가 잠시 뒤에 비공개로 전환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하겠더니 베타 버전을 살짝 만들었는데 이제 준비 과정이 있다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후에 다시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비활성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뭔가 한 게 아니고요. 이 SNS 자체에서 뭔가 비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처음에 등장했을 때 바로 그걸 파악을 하죠. 그래서 어제 이런 모습이었어요. 반려견 토리와의 사진, 그리고 컴퓨터 자판 이렇게 만지고 있는 모습, 뭐 이런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본인 소개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SNS를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더 가까이 닿아가겠습니다. 아, 이것만 봐도 뭔가 정치적 결심을 했다라고 보이죠. SNS를 개설을 했습니다.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일단 지금 상태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요. 다음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어제 SNS가 공개된 시점에서 주목을 끈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본인 소개를 했는데 여기 보면 애처가 국민마당새, 토리 아빠 나비 집사, 그다음에 엉덩이 탐정 닮았다고 함 이렇게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엉덩이 탐정이 뭔 데를 닮았다는 거죠? 옆에 있습니다. 인기 만화 캐릭터입니다. 엉덩이 탐정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최영호 고문님. 네.
닮았습니까? 많이 닮았네요. 특히 이제 머리 스타일이 일단 굉장히 닮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어쩌면 그 굉장히 큰 얼굴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거에 이제 굉장한데 엉덩이 탐정이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몇 살입니까? 32살입니다. 그래요? 지금 만화 캐릭터로 나온 지가 32년째 되는 부분들이라서 어린이들은 꼭 봐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기 있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인기 있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보다 아메리칸 파이 나왔는데요. 아메리칸 파이를도 있네요. 네, 이거는 자기 애창곡입니다. 아. 이게 8분짜리 노래인데 그러면 윤석열 총장 어디 가서 노래 부르시면 아메리칸 파이 부르면 마이크 놓고 잡고서 안 놓는다는 8분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8분짜리입니다, 저게. 근데 제가 보면은 사람들이요 자기 애창곡하고 인생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면 근데 거기에 가사가 뭐가 있냐면요. 예. 내가 음악을 해서 저 사람들에게 들려줬으면 저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게 첫 소절이거든요. 예. 그 순간이랑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해지는 오버래핑 되는 부분들이 예. 자기가 계속 음악을 했다든가 어떤 순간에 선택이 됐을 때 얼마나 행복해졌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오버래핑 되는 게 사실은 저는 SNS를 봤을 때 야, 사람 애창곡 따라서 가는구나. 이런 기분이 들었고요. 참고로 저의 애창곡은 빌리의 카리스마입니다. 갑자기 본인의 애창곡을 말씀하시죠. 아주 한번 좀 한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엉덩이 탐정 닮았다. 이거 누기를 근데 여기 뭐 애처가 이런 표현도 이게 어떤 의미로 쓰셨을까? 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 뭐 해석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 마당쇠 뭐 이런 표현도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자, 이게 한 가지 모습이 있고요. 다른 모습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뭐지요? 이 화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새 별명 도리도리윤. 도리도리라는 거는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어제 기자회견 모습 때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는 모습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응이 있어요. 답변에 자신이 없어 그런가? 아직 초보라서 미숙한 건가? 이런 반응. 근데 다른 반응은 이런 거 말하는 자체가 문제다. 습관을 왜 문제 삼나? 사람 다 습관이 있는 건데. 그리고 긴장했을 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시원한 발언 좋기만 하구만. 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지금요. 자, 그럼 이 도리도리윤이란 표현, 뭐 이게 인터넷상에도 등장했고 기사로 등장했는데 어제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기자회견 모습이에요. 보세요. 제가 뭐 내용보다 모습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찬호는 그러네요. 억울해서가 고개를 아니라 자주 이렇게 잊혀지지 좌우로. 않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공사님 많은 정치인분들은 한 곳을 응시하죠. 타주시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온화하고 아주 정부 부채 급증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워낙 주목받다 보니까 뭐 이런 내용도 뭐 기사로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또 이런 게 회자가 되고 있고요. 정혁 고문님? 네. 도리도리윤이다. 뭐 이런 별명이 새로 등장했다는 겁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진짜 긴장해서 그러고 사실 국정감사 때 카리스마 있는 그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그때 화면을 잘 보시면요. 손을 잘 쓰세요. 막 이러고 그다음에 막 이러는 건데. 근데 어제는 손보다는 포디움을 딱 잡고서 하니까 돌아왔는데 저 뭐 어저께 연설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리도리도 사실은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로 보는 게 이 정권은 아니다. 어렸을 때 도리도리한 건 호기심이고 어른이 도리도리하면 아니라는 뜻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뜻 또는 다른 야권의 후보들 나한테 못 쫓아와. 그래서 분명히 이제 저 캠프에서는 도리도리 저거를 완전히 자기의 캐릭터로 갈 겁니다. 아, 정말요? 예,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그러면 이 스타일로 밀자? 네,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면은 밑에 모인 사람들이 다 도리도리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희한한 모습들을 창출하는 이미지거든요. 자, 조대진 변호사께서 지금 최하우 고문님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도리도리를 하신 건가요?
뭐 정치인이 뭐 어떤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요. 예. 뭐 그래도 그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국민한테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말을 하면서 계속 고개를 왔다 갔다 하면 약간 긴장했을까요? 저는 뭐 긴장했다고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많이 없어서 들통날까봐 그게 초조함이 나타난 걸로 주하고 보입니다. 의원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고개를 돌렸으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그나마 평가가 나올 수 있었지. 예. 다리를 떨고 있었다면 그거는 큰 비판에 아마 소지가 있었을 어제 뭐 수도 단상이 있어서 있거든요. 아마 그 모습은 안 나올 겁니다. 네. 만약에 설사 그렇다 해도. 어쨌든 행동이나 습관 자체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불안감을 조성하면 안 되는데 저는 솔직히 기자회견 보면서 고개가 몇 번 돌아가나 그거 세고 있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쳐 나가는 게 정치인한테는 좋지 않을까. 확실히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흔드는 모습. 어제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런 습관이 있나 보다. 그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반응들이 좀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워낙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지금. 자, 다음은 여당의 대선 주자, 그중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 후보 등록을 하죠. 당의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재명 캠프 좌장에는 조정식 의원, 비서실장에는 박홍근 의원. 그런데요, 이 두 분, 조정식, 박홍근 이 두 의원 시간을 거슬러서 좀 멀리 뒤로 한 작년 정도 돌려보면 당시에는 이재명 지사하고 가깝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캠프 좌장, 비서실장 이걸 맡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사가 이렇습니다. 친문계 그리고 박원순계 인사를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 얘기 먼저 조대진 변호사, 김종국 교수님 두 분 질문 드리겠는데 먼저 조대진 변호사. 네.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선거가 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각 계층에 이제 선거에 필요한 사람들을 흡수하는 거는 뭐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이제 불편하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어떤 게 불편한 모습이에요? 일단 뭐 정치라는 게 그 권력을 따라 움직이는 게 뭐 당연하기는 한데 예. 그 당시에 뭐 예전에 친문, 극문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뭐 소위 뭐 예전에는 이재명 지사하고 나를 세우면서 이렇게 부딪혔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낼름 자리를 바꿔가지고 저기 올라가 있는 게 오늘 조대진 변호사의 오늘 저기 평론에 굉장히 오늘 날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낼름 가서 있는 게 예. 물론 이재명 지사를 돕는다는 것 자체는 여당 측에서는 되게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낼름 이렇게 옮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낼름 옮기는 사람들을 갖다 꼽는다고 국민의 마음도 그렇게 쉽게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이재명 지사님한테 이제 충고드리고 싶은 게 예. 과거에 친문이나 극문으로 불렸던 사람들을 갖다 꼽는다고 그 사람들이 국민의 마음도 같이 가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강한 혹평과 함께 조언까지 해줬어요. 김종국 교수님, 어떻게 보면 여기 뭐 이런 뭔가를 흡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세력이 커지고 있다. 이런 평가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지금 여론조사 1위 후보기 때문에 예. 당연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 입장을 밝혀야겠죠. 지금 뭐 제가 볼 때 9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야당이야 경선 절차에 빨리 타냐가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당 같은 경우는 빨리 어느 후보에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들 개개인 입장에서는 지금 누구와 예. 손을 잡을 것인가? 근데 제가 볼 때 1순위는 제가 볼 때 대통령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40% 국정 지지율이 40%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1월 달에 만약에 집단 면역까지 달성을 했다라고 쳤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맨 1차적으로는 친문 진영 일부, 그다음에 박원순계 일부들을 1차로 수렴을 했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호남 지역에 있는 의원들을 얼마만큼 투입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등장할 것 같고요. 이런 뭐 과정들을 가겠지만 더 중요한 건 또 반대편에 있는 반 이재명 연대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반 이재명 연대의 강도, 연대 수준이 얼마나 될 것인가도 상당히 제가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신 이재명 경기지사가 계속 지지율 자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예. 얼마만큼 예를 들어 이재명계로 다 집결할 것인가의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반대로 내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2위 후보 여론조사 사상이에요. 예. 이 격차가 얼마만큼 예를 들면 뭐 좁혀질 것인가, 뭐 벌어질 것인가라는 부분도 분명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또 이 지지 그룹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믿지 못하는 지지 그룹의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 결선 투표를 노릴 거예요. 그래서 9월 5일 날 50%가 넘지 못하게 되면 9월 12일 날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 예. 상당히 제가 볼 때 그래서 의외로 다이내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도 상당히 다양한 방식의 예. 다이내믹이 있겠지만 여당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이런 다이내믹한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국민이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전 그것이 예를 들면 말씀하신 도리도리든 아니면 낼름이든 상관없습니다만 국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어떤 내용물들을 만들어내서 예. 어떤 출렁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론조사상에 그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야 양강구도입니다만 양강구도가 2, 3개월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내용물에 재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유권자들은 다시 한번 다른 분들한테 고개를 돌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상황 자체는 앞으로도 충분히 몇 번 정도 요동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좀 여야 앞으로 좀 재밌게 지켜봐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선 주자들마다 지금 이른바 이제 캠프를 꾸리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경우 국회 앞에 사무실들을 마련하거든요. 그와 관련된 기사도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YS 대권 여의도 명당에 둥지를 틀었다. 국회 앞에 가시면 빌딩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빌딩이 여기 아랫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배출한 여의도 내 명당으로 꼽히는 곳이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길 캠프로 썼다. 이거 뭔가 기운이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여기 보시면 뭐 사무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대선 주자들이 다 몰려 있는데 사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회 앞에 얻을 수 있는 사무실이라는 게 뻔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대부분 겹쳐요. 그리고 대상이 될 만한 건물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명당이긴 명당이지만 너무 뻔한 명당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사실 받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사실은 이 기사는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 역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소개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두 가지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내용이 결정이 됐는데요. 먼저 첫 번째 내용은 GTX D 라인입니다. 원래 공식 명칭은 GTX D 라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통상 그렇게 부르죠. 강남 안가는 김부선, 5호선 김포 연장, 서부권 민심 북을. 김부선은요.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에요. 그래서 김부선. 이거를 보통 GTX D라고 불렀어요. 근데 원래 이제 이쪽에 계신 주민들 분들께서 이거 서울 강남으로 연결해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안 됐습니다. 그냥 원래 초기에 나왔던 안대로 그냥 김부선이 된 겁니다. 여기 보면 4조 추가 투입, 수도권만 집중 투자 부적절 이런 목소리를 감안한 듯하다. 그러나 주민들 좀 반발하는 목소리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반면에 광주 송정에서 서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 이게 막판에 반영이 됐어요. 이게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막판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더 반발이 있어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제성 낮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아까 말했던 그 달빛 철도 이걸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살리고 김포 주민들이 원했던 GTX-D 강남 연결은 빠졌다. 이런 반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분노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선 기사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달빛 내륙철도는 막판에 반영이 됐다. 이게 경제성이 문제가 있는데 이게 공약사항이었거든요. 그리고 옆에 지도로 가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이른바 이제 김부선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천까지죠. 이 김부선인데 원래 강남 쪽으로 더 연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용산역까지 요거는 추진해보겠다. 기존에 있는 노선을 활용하는 방법은 추진해보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영하 고문. 네.
이게 좀 불만이 나오겠는데요. 나오죠. 왜냐하면 저런 뭐 GTX 역에 있어서의 인근에 있는 소위 말하는 역세권이라는 지역에서의 예. 아파트 값은 평균 17%가 지금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데는 25%까지 오르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재산상 문제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뭐 부천까지 오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거기서부터 어떻게 더 직장을 더 갈 수 있느냐, 갈아타야 되는 지금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 전체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사실 지역 발전에 도움을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로까지 다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지금 뭐 우리가 아파트만 짓는다 그래서 거기가 분양이 잘 되고 이런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 인프라망까지 종합적인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과정, 설득하는 과정, 그다음에 이 뭐 사업의 타당성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략되는 그런 뭐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신분당선이 뭐 생겼을 때 예. 분당하고 강남하고를 연결시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분당 거기 뭐 거기 정자역 이런 데 부분들에 예. 상권이 또 죽어요. 그걸 타고서 다 강남 가서 뭐 어떤 생활을 하고 오고 등등 여러 가지 지금 고려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간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뭐 주민들의 지금 반발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내년에 대선이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어디까지 하면 내년에 표심으로 뭐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등등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지금 퍼지는 부분, 조금 이 부분은 국민 설득, 주민 설득이 굉장히 뭐 세밀하게 이루어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희 교수. 네. 특히나 달빛 내륙철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상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난 4월에 공청회 당시에 어떤 이런 계획안이 공개됐을 때는 거기엔 들어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포함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반발하는 거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성 논리 이전에 정치적 논리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럼 정치적 논리 속에서 김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철저하게 소외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GTX를 결국은 도입하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과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이 얼마든지 직장과의 그 편리한 교통을 연결할 수 있게 해서 만든 공간인데 저렇게 GTX 뒤 라인을 조금 전에 보게 되면 구태여 부천까지 내려가야만 하는 수고를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빠르게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간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과연 이런 교통망들을 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국가 철도 계획망들을 확정짓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지난번 4.7 보궐선거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제일 많이 간 데가 어디입니까?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죠. 4.7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덕도의 가짜도 지금 얘기를 꺼내는 사람들의 뉴스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또다시 가덕도 신공항을 가지고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국가철도에 대한 부분들 재정이 투입될 수는 있는 내용이지만 결과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주민들이 충분하게 교통망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지역의 신도시들이라든지 주민들의 편의들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판이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내용은 철도망의 계획과는 달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쟁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철도망. 물론 뭐 정부는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정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또 해당 주민들께서는 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려운 참 숙제입니다. 다음은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입니다. 어제 당정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참 얘기가 많았어요. 전 국민 대상이냐? 아니다. 70%까지만, 소득 하위 70%까지만 하자. 뭐 이런 주장인데 중간 지점이죠. 80%로 결정이 됐어요.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선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 일단 범위만 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연소득 1억 이상 440만 가구는 상위 20%이기 때문에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전 국민 그리고 하위 70, 절충 아닌 80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제 그럼요 이 관련된 발표 내용 그리고 또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키로 협의하였고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로는 15조에서 16조 사이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요. 예를 들어 80%, 81%의 차이를 발견하기도 어렵고 특히 이제 상위소득자들이 사실은 재원을 다 많이 납부하는 즉 배제 문제, 또 차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고려를 해주시자 좀 부탁을 드립니다. 김종욱 교수님, 그러니까 선별적 지원으로 정해진 거예요. 근데 선별적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20% 상위 20% 빠졌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재산이 없는 고소득 직장인들은 빠지게 된다. 뭐 이런 불만이 벌써 나오더군요. 예, 뭐 당연히 불만이 있겠죠. 세금을 내면서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아무런 예. 반환들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제 고민스러운 건 지금 얘기 나오기 80% 정도는 지원을 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부분적이지만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돌려주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예. 사실상 전 국민적인 지원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뭐 전 국민 지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그래서 좀 논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빨리 필요한 분들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 좀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재정 적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정부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영국 같은 경우가 거의 한 555조 정도의 적자가 작년에 났습니다. 우리 71조밖에 안 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재정 적자 규모가 가장 낮은 게 4위예요. 그러니까 적자가 별로 규모가 적었어요. 전 진짜 그야말로 그 두텁게 힘든 분들에게 지원할 거라면 좀 과감하게 지원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지원도 안 하고 전국민적 지원도 안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러니까 김종욱 교수님은 전 국민을 다 주든가 아니면 전 국민 아니면 어려운 분을 더 많이 집중적으로 과감하게 주든가. 지원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그야말로 제가 볼 때 고관을 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예. 자기 돈인 양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계 대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높게 지출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느냐? 국민이 지고 있는 거예요. 재정 당국은 안 지려고 하는 거고. 저 그래서 뭐 지금의 발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재정 당국이 좀 정신 차리고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고민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사실은 여당에서 대전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소득을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면 이게 대선 주자들 간에 또 이게 논쟁으로 되는 겁니까? 뭐 전체적인 취지는 동일하다고 보고요. 이제 다만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해야 되고 또 80%하고 81%가 차이가 그 기준이 뭐가 얼마나 다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81% 속하신 분이 못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81%부터는 못 받으니까. 하지만 아까도 설명을 교수님께서 해주셨지만 전체적으로 그 외의 방식으로 이제 뭐 배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지금 눈에 보이는 측면에 대한 지원은 조금 80% 하위 소득 하위 80%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예, 최영호 고문님.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4.2% 성장을 한다 그러잖아요. 예. 최근에 한 10여 년 만에 최대 성장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에서 왜 추경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죠?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 김 교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재정 당국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똑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뭐 재정 준칙에 따라서 이렇게 세수가 나오면 먼저 빚부터 갚아야 되거든요. 예. 아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지금 포기를 하든지 4.2%라고 선전하든 말든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든지 진짜 조금 사려 깊은 정책에 집행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은에서 지금 금리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금리는 올리고 돈은 풀고 굉장히 엇박자가 많이 나고 있는 것들이 눈에 좀 거슬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최근에 정책들이 이게 뭐가 서로 다른 것들이 같이 가는 거, 일관성이 없지 않는가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다음은 좀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백신 접종인데요. 9월 수능 모의 평가 요걸 보게 되면 백신 접종 대상자가 되죠. 수험생, 고3들이니까. 화이자 맞으려는 일반인이 몰려서 조기 마감됐답니다. 일반인들이 시험 본다고 신청한 거예요. 수능 마지막 리허설 놓친 재수생들은 분통. 어떤 학원은 재수생이 막상 공부한 학생들이 대기자가 될 수밖에 없답니다. 너무 몰려서.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김명희 교수. 네. 이거 예상됐던 거 아닙니까? 이거? 충분하게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접수하게 되면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된다면은 우리가 왜 수학 능력 시험 때만 되면 전 국민이 내 아이나 본인이 수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그때 시험을 치렀던 전 국민적 기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출근 시간도 배려를 해주고 각종 모든 일들에 대한 배려를 하게 됩니다. 적어도 이 백신을 맞으면서
이 안전적인 상태로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 하게 되는 정부의 정책을 이거 수험생을 위한 정책이었는데 네. 이게 엉뚱하게 이거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러지 말았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짙은 아쉬움이 남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설계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하게 예상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정부에 대한 아쉬움이 특히 수험생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짙게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의평가 뭐 학원에 접수했지만 대기자 신세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근데 이제 당국에서는 하여튼 모든 수험생에게 뭐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런 입장을 일단 밝히고는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